안녕하세요. 조우바로 미랄 한글학교 중등 역사반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음, 정우석 선생님입니다. 지난주에 원래 이 영상을 올렸어야 되는데, 어,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었을지 모르지만, 록다운이 우리 4월 28일까지로 또 2주간 더 연장됐죠?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어, 주말에 내내 멍하니 있다가 이제 겨우 좀 정신을 차리고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 돼서 지금 지난주 분을 뒤늦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안하게 됐고요. 여러분도 정신 차려가지고 남은 한 2주간 록다운 종료될 때까지 남은 2주 기간 동안 어, 감정을 잘 추스려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업은 고려의 성립과 변천을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려의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고려를 건국한 왕은 왕건이죠. 태조인데 태조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들, 그리고 태조가 추진한 북진 정책,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볼 겁니다. 항상 선생님이 얘기할 때, 우리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냥 그 단순하게 사실들만 공부할 게 아니고 연대표를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고 옆에 나라 역사는 어떠했었는지, 특히 중국의 역사는 어떠했었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해가 쉬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죠? 한번 또 볼게요. 중국의 역사를. 자, 삼국이 통일된 시점은 신라 문무왕에 의해서 676년이 됩니다. 혼자 통일한 건 아니고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백제와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최종적으로 676년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리고 고구려 유민과 말갈의 유민들이 나중에 당에 반란을 일으켜서 698년에 세운 나라가 발해가 있습니다. 옛 고구려 지역이었죠. 그래서 요 발해와 신라를 합쳐서 이제 후세 사가들은 역사가들은 남북국 시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다고 했죠. 이때 중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라가 당나라인데, 이 가장 강력했던 나라 당나라가 다스리던 때입니다. 네, 지금 고려가 성립되기 전, 그러니까 후삼국이 통일되던 시점인 900년부터 936년까지 요 짧은 한 40년 남짓한 요 무렵이 당나라는 황소의 난으로 인해서 아주 혼란하던 시기입니다. 황소의 난, 그 이전에 또 이미 안록사의 난이라고 해서 여러분 혹시 뭐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당나라 황제였던 현종과 양귀비의 스캔들, 그 시점에 이제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서 굉장히 중국의 당나라의 국력이 약화됐던 시점이 있었고, 이어서 100년 뒤에 또 황소의 난이 한번 또 일어나서 당나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이때 후삼국 시대가 있던 이 시기가 당나라는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힘들었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반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가할 수가 없던 때다. 그리고 고려가 또 성립하던 시기에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북쪽에 한족이 아닌 유목민족들이 중국으로 내려와서 중원 지역으로 내려와서 907년부터 960년까지 5대 19 유목민족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들이 중국을 다스리던, 서로 치고받고 싸우던 이 혼란기가, 이때 고려가 건국을 하게 되죠. 상대적으로 고려가 건국하던 시점에는 중국이 어지러워서
새로 세운 왕조의 기틀을 세우기가 유리했던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넘어가서 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삼국이라고 얘기를 하면 신라 말기에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나고 왕위가 잦은 교체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신라 전국적으로 혼란스럽던 시점이었습니다. 이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보면 이게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던 과정에 있는 건데 신라 말기 되면 신라의 영토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요 정도밖에 안 됐었고, 완산에서 견훤이 900년도에 세운 나라가 후백제입니다. 후백제고, 철원 지역, 오늘날의 철원 지역에서 궁예가 세운 나라가 후고구려인데, 요 정도 차지했죠. 이건 지금 말기에, 후삼국 거의 말기의 이야기고요. 사실은 후백제가 강성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영토, 요만큼의 영토를 후백제가 차지하고 있었고, 후고구려는 북쪽 일부 땅만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라는 요만큼. 요만큼의 영토는 나중에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발해 유민을 흡수하고 하면서 더 확장한 영토고요. 이만큼의 영토는. 자, 우리 그러면 견훤과 궁예에 대해서 한번 조금 알아보면 삼국사기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900년에 후백제를 세웠는데 견훤이라는 사람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이씨였는데 나중에 견으로 성씨를 삼았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작이었고요. 농사를 짓다가 출세해서 장군이 된 사람입니다. 견훤이 군대에 들어가서 서남 해안을 지키다가 공을 세웠고 신라가 어지러워지자 무진주, 오늘날의 광주 지역인데 이 지역을 세력을 키워서 장악했고 전주, 완산주에 이르러서 이렇게 선언했죠. 신라와 당이 백제를 무너뜨렸으니 이제 내가 백제 의자왕의 분노를 갖겠다 하고서 스스로 후백제 왕이라 칭한 시점이 바로 900년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 드라마도 있었는데요. 궁예는 신라 왕실의 자손입니다. 서자였다고 해요. 아버지가 허난왕인지 경운왕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이상한 일이 있어서 궁에서 버려졌는데 이 버려졌을 때 궁예를 이렇게 탈출시키던 유모가 실수로 갓난아기의 눈을 찔러서 이렇게 애꾸눈이 됐다고 하는 설화가 있습니다. 궁예는 숙녀가 되었고요. 신라 말에 나라가 혼란이자 뜻을 품고 오늘날에 보면 요 지역입니다. 양길이 나라를 세운 시점이 요 지역인데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에서 양길이 호족 세력으로서 반란을 일으켜서 세력을 키워가던 시점에 양길의 부하가 되었었고요. 양길의 신임을 받은 궁예는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까지 세력을 넓힌 후에 양길을 치고 독립해서 후고구려를 세웁니다. 이때가 901년입니다. 후고구려를 세운 시점이. 그래서 신라가 당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 이거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668년의 이야기죠. 그래서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 하고 말하면서 후고구려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고구려는 901년에 궁예가 철원에서 세웠고 후백제는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에서 세운 나라입니다. 초기에 이 삼국 중에서는 후백제가 가장 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라를 공격했고요. 신라는 이에 맞서서 고려와 친서를 맺습니다. 후고구려가 아니고 고려와 친서를 맺는데 920년 무렵이면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예성강, 오늘날로 치면 개성입니다. 개성에서 해상 세력으로서 세력을 확대해 가고 있던 왕건이 후고구려였던 궁예의 세력에 합류하던 시점이 910년 무렵이고요.
그리고서 궁예가 거듭된 실정으로 부하들에게 신임을 잃자 부하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건이 왕으로 추대된 시점이 918년입니다. 그리고 수도를 철원에서 오늘날의 개성으로 이전합니다. 이때가 918년에서 920년 사이인데, 그래서 후백제와 신라가 한창 전투를 치르던 시점이 920년, 이 시점에는 이제 후고구려가 아니고 고려로 국호가 변경되고 태조 왕건이 이제 초대 왕으로 등극한 때입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이 신라를 대신해서 후백제와 싸움으로써 신라의 민심을 얻게 되죠. 그 결과로 나중에 935년이 되면 신라 경순왕이 고려에 투항을 합니다. 후백제 역시 초대 왕이었던 견훤의 아들들이 왕의 계승을 놓고서 서로 내분을 일으켜서 이 꼴 보기 싫다 해서 견훤이 935년이 되면은 고려에 귀순을 하고요. 그 뒤 1년, 불과 1년 사이에 후백제 그 견훤의 아들들이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다가 고려에게 또 복속당하고 맙니다. 그게 936년입니다. 보면은 935년, 930 경순왕이 고려 투항한 게 935년, 견훤이 투항한 게 935년, 후백제가 투항한 게 936년. 굉장히 짧습니다. 태조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세웠지만 실제로 그 이전부터 910년부터 적극적으로 궁예 밑에서 그 세력을 확장했었다고 보면은 910년부터 936년까지 나중에 이제 태조 왕건이 943년인가 5년에 죽게 되는데 거의 한 30년 동안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내면서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알겠지만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의 입장에서는 정말 30년 동안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면서 후삼국을 통일한 거죠. 어찌 보면 요 궁예의 실정으로 왕건이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을 보면 성경 속에 사울의 핍박을 받다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던 다윗의 운명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궁예도 태조 왕건을 굉장히 의심하고 멀리했었죠. 그래서 부하들에 의해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으로 추대됐던 게 바로 왕건인데요. 역사 속에 보면은 궁예가 마지막도 보면은 거의 사울 왕처럼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농민들의 손에 의해서,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자, 어쨌든 그랬고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시점은 936년이다. 물론 그 전에 거란이라는 나라가 세운 요 나라에 의해서 발해가 멸망하는 게 926년입니다. 이 당시에 발해 유민들을 태조 왕건이 적극적으로 흡수합니다. 보시면 태조 8년도에 고려 태조 8년도에 1차로 발해가 926년도에 멸망한다 그랬는데요. 그 멸망하기 직전에 신덕장군 등 6,200명이 약 한 6,200명이 거란을 피해서 요 나라를 피해서 고려로 투항하죠. 태조 왕건에게 투항하고 또 10년도에 또 일부, 12년도, 17년도 그래서 후삼국이 완벽하게 통일된 93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해 유민들이 고려에 투항합니다. 그러면 고려 북쪽 땅에다가 영토와 토지와 관직을 하사해서 이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포섭을 하게 되죠. 그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의의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우리 민족의 스스로의 힘으로 후삼국을 통일했다.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힘을 빌어서 삼국을 통일했지만 고려는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을 재통합했는데 발해 유민, 그 다음에 신라의 백성들, 후백제의 백성들까지도 다 흡수를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는 이 당시가 중국은 5대 10국 시대였기 때문에 이 혼란기를 틈타서 고려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외부의 어떤 공격과 침입 없이
내부 삼국 통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나름 행운이었죠. 예,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신라 말기에 지방 호족 세력들 그리고 육두품 출신들 육두품은 이제 계급의 한계로 출신의 성분 한계로 인해서 일정 관직 이상에는 못 올라갔던 세력인데 머리가 좋아도 못 올라갔던 사람들인데 이 세력들을 지배 세력으로 흡수하죠. 그래서 골품제의 신라 말기 골품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 태조의 북진 정책을 한번 볼게요. 고려 태조는 먼저 918년에 왕위에 고려를 세우고 936년에 통일하기까지 여러 가지 민심 수습과 호족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칩니다. 신라 말기였기 때문에 관료들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가지고 백성들의 원성들이 자자했는데 먼저 그래서 백성들에게서 조세를 경감해 주고요. 또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호족 세력들에 의해서 숱한 전란이 일어나고 그 군인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다 보니까 군의 규율을 강화해서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민심을 얻어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는 토지와 관직을 하사해서 호족들의 마음을 샀고요. 또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을 포섭하고 또 왕실을 튼튼하게 다져갑니다. 태조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하죠. 꼭 여자들을 이렇게 탐해서라기보다는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딸들을 부인으로 많이 포섭했는데요. 보시면 고구려 옛 지역에서 활동하던 호족 세력들의 딸들을 16명이나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후백제 지역도 4명, 신라 지역도 6명을 부인으로 맞이해서 적극적인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들의 마음을 사죠. 그리고 지방 호족들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또 가지고 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호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책이었고, 요거는 호족들의 어떤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이런 제도였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신관 제도다. 중앙에 있는 고위 관리가 출신 지역의 향직, 그러니까 지방의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줬던 건데요. 최초의 사례는 신라 경순왕을 신라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경순왕을 중앙으로 불러들이지만 경주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경주 지역의 어떤 관리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좋을 것도 같은데 만약에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그 책임은 경주의 사신관이었던 경순왕한테 물을 수가 있는 거죠. 중앙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인제도라고 해서 호족들,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호족들의 자제를 중앙, 개경이죠. 개경으로 불러서 출신 지역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깁니다. 말이 좋아서 자문 역할이고요. 견제하기 위한 거죠. 예를 들어 뭐 후백제 지역에 있는 견훤의 자제들을 개경으로 불렀다. 생각을 해보면 견훤의 자제들이 만약에 후백제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견훤의 자제들이 중앙에 있기 때문에 그 신변이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볼모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에 데리고 불러들여서 볼모로 데리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기인제도는 나중에 후대 가면 이제 점점 유명무실하게 되고요. 왕권이 그만큼 중앙으로 강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태조의 주요 정책 민심 수습, 호족 세력 포섭 이렇게 당근을 준 것도 있고 지방 통제를 위한 사신관과 기인 제도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태조의 정책은 북진 정책입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어차피 후고구려에서 나온 거고요.
후고구려에서 나온 거고, 여기서 고려라는 이름이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려태조는 건국 초기부터 북쪽으로 적극적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보시면 이게 초반에 후고구려의 영토였다면 북쪽으로 요만큼 또 치고 올라가는데, 발해 유민들이 유입을 해 내려오게 되면 투항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 토지와 간직을 주고 거주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발해 유민을 통해서 영토를 더 확장한 거죠. 그리고 이쪽에 서경이라고 있는데, 서경은 옛 고구려의 수도였죠. 옛 고구려의 수도였는데 신라 시대 때 보면 이 평양 땅이 거의 다 버려지다시피 합니다. 버려지다시피 하는데 고려태조 왕건이 나라를 건국하면서 비록 수도를 개성에다 송악에다 두긴 했지만 이 서경, 평양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소홀히 하지 않아서 고구려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이라고 이름을 개칭하고요. 북진 정책의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서 성곽을 개보수하고 군사력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란에 의해 멸망한 발해 유민들을 지속적으로 포섭해서 서북 지역에 거주하게 하고요.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 정책을 가져갑니다. 거란의 사신들이 왔을 때 만부교에서 이 사신들을 궁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서경 지역이죠. 평양 지역에다가 놓고서 식량을 빼앗아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거란 왜 그랬을까요? 거란이 발해라는 나라를 926년도에 멸망시켰다고 했죠.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 정책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북진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실 그게 가능했던 건 거듭 말하지만 이 당시 중국은 5대 19 통일된 왕조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토를 북쪽으로 가져간다고 해서 중국이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조는 죽기 전에 943년 죽기 전에 1년 전입니다. 10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훈요 10조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 볼까요? 여기 보면 훈요 10조 중에 일부 내용인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해라. 그리고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언어와 풍습은 다르므로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 중국의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는 말라고 했지만 배울 건 배웁니다. 다만 거란은 유목민족이 세운 오랑캐의 나라니까 따르지 말라고 한 것이고요. 서경, 평양을 중요시하고, 연등은 부처를 섬기는 것이고, 팔관은 하늘 산 큰 강 용신을 섬기는 것이므로 소홀히 하지 마라. 그래서 연등회, 팔관회를 국가적으로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숭불 정책,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라 말기에는 뭐가 또 발달했다 그랬죠? 풍수지리가 발달했다 그랬죠? 풍수지리설. 그래서 풍수지리설에서 개경 땅, 풍수적으로 좋은 땅이니까 여기에서 큰 왕조가 일어날 거다라고 도선사, 그 풍수지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니까 왕권에는 도움이 됐죠. 정당성을 가져갈 수 있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를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그래서 서경도 중요시했고, 또 중국 문화를 또 중시합니다. 그리고 훈요시편 마지막에 보면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읽어서 옛일을 거울 삼아 오늘을 경계하라. 이렇게 10가지의 자손들에게 10가지의 10조, 훈요 10조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태조는 1년 뒤 944년에 이제 사망을 하죠. 이렇게 해서 고려 태조의 정책을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고려 태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요. 고구려를 계승하는 의미에서 고려라는 나라 이름을 세웠고, 고려의 의의를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하면서 민족을 재통합했던 어떤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불교를 숭상해서 고려 왕조 시대에 불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어떤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지방 호족 세력, 육두품을 지배 세력으로 편입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고려 태조가 많이 적극적으로 했던 게 뭐라고 했죠? 혼인 정책.
통해서 후족 세력들을 포섭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도 또 후족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운영해서 후족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잘 적절히 통제를 했죠. 그럼으로써 고려 왕조가 보면 918년부터 1392년까지 거의 400년 동안 큰 외침 가운데에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400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이끌어가려면 내부의 반란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초반에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잘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태조왕건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고려의 성립과 변천, 후삼국 통일과 그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밝은 얼굴로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